실록의 계절인 5월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달인 5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증효의 지록이마 진행자 이증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혜진입니다. 예, 혜진 씨,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이번 한 주는 저한테 되게 의미가 있고 뜻깊은 시간이 되지 않았나 하는 한 주였습니다. 그 의미가 네. 저번 주말에 있었죠? 맞습니다. 예, 예. 그 먼 길이었지만은 소감이 어떠셨어요? 우선 가는 시간이 강원도 하천까지 익산에서 보통 한 5시간? 네네. 원래 그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는 내내 솔직히 되게 설레었어요. 그분을 만나러 간다는 것도 너무 설렜고 그분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분과 같이 그 숨을 쉴 수 있다는 게 저한테 크나큰 영광이지 않았나.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이회수 선생님이십니다. 아, 예. 네. 저도 이제 매월 선생님을 뵈러 가지만은 참 복을 받았다라고 제가 생각했던 게 그 문학관에 직접 선생님이 해설사로 나셔가지고 네. 설명을 해주시는 게 그런 전례가 없었거든요. 그쵸. 예, 예. 예. 뭐 5시부터 시작을 해서 뭐 밤 12시까지 그 네. 2시간을 수업을 받는다고 나뉘어 있었지만 이제 저희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3년차 다니고 있습니다. 그 먼 길을 지금 예. 3년차 다니고 있는데 사실 다녀오셨지만 느낌은 어떠셨어요? 우선 이회수 선생님의 그 뭐라 해야 될까 열정이 우선 첫 번째 놀랬고요. 예. 왜냐면은 연세도 있으신데 예. 연세가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 강의를 하실 때나 이제 그 설명을 하실 때 저는 그 에너지가 네. 이거는 진짜 이건 열정 아니면 진짜 못한다. 예. 그 열정과 열의에 정말 놀랬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건 이제 작은 바람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전방 쪽에 저쪽 산중이었습니다. 화천이라는 동네가 거기에 한 작가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달래로 좀 보여준 사례거든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저희 익산도 어떤 문학이든지 예술이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융성하는 어떤 그 계기가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 하나 예. 떠오르더라고요. 죽어서 해주면 뭐하냐. 예. 살아있을 때 해줘라. 살아있어요. 그 문학관, 문학관. 이혜수 선생님 문학관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전례 없는 살아계신 분이 직접 계신 그 문학관으로 그렇죠. 알고 있죠. 그 생존 작가로서는 네. 예. 처음이시라고. 예, 맞습니다. 이제 그런 자부심으로 살고 계시는데 아무튼 뭐 먼 길이었지만 참 보람된 여정이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예. 진행자분님께서 너무 좋은 그런 기회를 주셔서 제가 정말 큰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자주는 못하겠습니다. 자, 실록의 계절인 5월 이증효의 지록이마 시작하겠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그 소식을 조금 몇 개 더 추렸습니다. 이슈가 될 만한 거는 좀 알려드려야 될 상황일 것도 같고, 그래서 몇 개 좀 추렸으니까, 지루하지 않게 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 한참 이슈가 되고 있죠? 요즘 한참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근데 오늘도 제가 이제 스튜디오에 오기 전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역시 국민의 힘은 참 무섭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개시 8일 만인 30일
역대 국민청원 중 최다 동의 기록을 갈아치웠다라는 소식인데요.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던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은 오늘 오후 4시 30분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4시 30분 169만. 그리고 조금 전 30분 전에 최종적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170만이 넘었더라고요. 170만이 넘었고요. 자, 해당 청원은 게시판에 올라온 지 6일 만에 지난 28일 청와대 정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을 수 있는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와 반면 자유한국당도 이제 맞불로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그 해산 청원을 했었죠. 이제 거의 5대1, 6대1 수준입니다. 6대1 수준인데 그 종료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답변의 시기는 조정될 수 있다. 민심은 천심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 2016년 그 광화문 일대에서 있었던 대규모 촛불 집회로 그 최순실 게이트 의혹으로 시작된 진상규명 운동이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만들어낸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참으로 기이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이번 청원도 민심이 반영된 독특한 결과로 며칠 전인가요? 어젠가요? 그 맛 칼럼니스트로 유명한 황교익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해산 청와대 국민청원은 제2의 촛불광장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 오늘도 뉴스를 제가 좀 이슈 있어서 좀 봤는데 그 자유한국당 의원분들 중에 5명이죠. 삭발을 했더라고요. 근데 웃긴 건 이번 청원 맞불 운동으로 그 더불어민주당 해상 청원을 하여 그 양당 간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엔 어떤 용어 쌍박 거의 비슷한 어떤 내용의 용어 쌍박이 아니라 용어 피박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제 생각이겠지만은요. 예, 우리 지역 소식 며칠 전 있었던 좀 역사적인 순간에 대한 내용을 다음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소식 한번 보시죠. 자, 익산 미륵사지 석탑 20년 보수공사 마침표 찍었다. 자, 국내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된 석탑인 전북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 국보 11호입니다. 미륵사지 석탑이 다시 그 유용을 드러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익산 미륵사지에서 전라북도와 익산시와 공동으로 30일이었습니다. 그저께였겠죠. 30일 중공식을 열었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조선 총독부가 입힌 콘크리트 댐지를 벗어내고 다시 제 모습을 찾은 것은 석탑 해체 보수가 결정된 지 만 20년 만이다. 자, 국내에서 단일 문화재로는 가장 오랜 시간에 걸쳐 체계적인 수리를 진행한 사례로 뽑힌다. 이렇게 30일 날 미륵사지 석탑에 어떤 중공식이 있었습니다. 그 국보 제11호 그 미륵사지 석탑이 드디어 20년간의 복원공사와 약 225억 원이었던가요? 그 복원 비용을 들여서 마침표를 드디어 찍었습니다. 저도 다녀왔었는데요. 혜진 씨. 네. 저저번 주죠? 저저번 주에 미륵사지를 한번 저희가 내용에서 소개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지금 만나러 갑니다. 나를 그때 미륵사지 편을 한번 다녀왔었죠. 그렇죠. 네. 그 이 미륵사지가 이제 준공식은 했지만 그동안 그 부실 보건 논란 때문에 상당히 좀 말들이 많았었는데 네. 그래도 좀 웅장한 어떤 모습을 보니까 저도 참 뿌듯은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발전시키는 게 중요한데 우리 혜진 씨도 그 준공식 혹시 보셨나요? 저는 준공식은 못 봤고요. 예, 그때 근데 뭐 그 전에 가서 미리 봤었을 때, 예. 네, 봐서 되게 많이 느꼈지만, 뭐 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외람된 말이지만 높으신 분들이 그럴 때만 오지 말고 자주 찾아가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습니다. 국보 11호 미륵사지.
하지만 그 보수 정비 과정 속에서 부실 보건 논란으로 많은 아쉬움이 준공식 이후로도 그 분위기가 좀 이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현존하는 석탑 가운데 가장 오래된 석탑입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백제 역사 유적 지구의 대표적인 그 상징물인 미륵사지 석탑의 준공식엔 한때 이런 말들이 많았었습니다. 대통령이 오시네, 국무총리가 오시네, 말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문화대청장과 시도지사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 등 자축 행사로 조용히 치러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미륵산이 뒤에서 기가 막히게 웃을 일이었지만 어쩌겠습니까? 나라의 관심은 딱 거기까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문득 기사를 봤더니 그 완주 쪽에 그 수소차 관련 행사에 아, 네. 예, 국무총리가 왔다 갔다라는 어떤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관심이 물론 이제 하늘을 보고 살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네스코 등재 유산이기도 하고 그쵸. 국보인데 네. 참 마음은 좀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그 미륵산의 정기를 안고 있는 우리 익산 시민분들께서 힘을 모아서 세계 곳곳에서 찾아오는 명소로 거듭나기 위해 힘을 모아야겠죠. 자, 말 그대로 미륵사지 석탑은 국보이기도 하지만 세계 문화유산이니까 한번 통 크게 마음을 모아서 멋지게 우리 익산 그리고 미륵사지가 알려지길 한번 소망을 해봅니다. 예, 다음 소식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이제 기사화를 했던 어떤 내용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이 29일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여성 친화 정책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동안 여성 친화 1호 도시, 여성 친화 전국 1호 도시입니다. 전국 1호 도시 명성에 걸맞지 않게 신규 정책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오히려 관련 부서가 축소되는 등 여성 정책이 제자리 걸음에 멈추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이라는 주문입니다. 자, 저희 익산은 제1호 여성 친화 도시로서 그 지속적인 신규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서를 고려해서 여성 친화 도시의 명성을 이어갈 신규 정책을 발굴하고 그 정책 강화의 방안을 마련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하는데, 얼마 전 그 익산시에서 발표했던 추진 정책이 대안이 없이 그 형식적인 현황만을 제시하며 탁상 행정이라는 빈축을 사고 난 후에 주문이라 그 시장님의 여론에 대한 반응이 그렇죠. 역시 익산역답게 KTX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혜진 씨? 네. 그 저희 익산이 전국 제2로 여성 친화 도시라는 거, 그 정책에 그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예전에 신문에서 한번 접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다니시면서 네. 익산의 여성 친화적인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상징성이 있는 부분도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많죠. 예. 우선 익산에서 여성 친화 도시 1호라는 점에서 가장 많았던 거는 이제 주차. 그렇죠. 주차를 보면은 저희는 정말 진짜 여성자분들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딱딱딱딱딱 되게 많이 해놨더라고요. 여성 우선. 네, 여성 우선자 주천으로. 네. 이제 어디 마트나 기타 공공기관의 어떤 주차장을 가봐도 네. 선명하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제 그런 어떤 상징성 있는 어떤 내용들도 있겠지만 일단 생활 여성분들을 위한 생활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많은 정책들이 다양하게 한번 쏟아져 나온 적이 있어서 다른 지자체에서 예전에는 벤치마킹을 하러 저희들 답사를 많이 왔었습니다. 실은. 근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여성 친화 정책을 펼치는 지자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익산시의 여성 친화 정책은 지난 2009년이었습니다. 3월 26일 전국 최초로 여성가족부와 여성 친화도시 조성 협약식을 체결한 뒤에 전국 제2로 여성 친화도시 지정을 받고 여성 친화 시민 서포터즈 여친 남친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봤어요. 네, 여성 친화도시 조성협의체와 함께 여성 친화도시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 각 지자체들에게 롤모델 역할을 하며 여성 친화도시 정책을 배우기 위해 벤치마킹을 위한 방문이 끊임없어 이어져 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구체적인 사업 성과나 활성화 대책 없이 축소된 주무부서, 원래는 국단위는 아니더라도 거의 과단위로 과급에서 이렇게 제가 진행을 주무부서가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계장님이 이제 주무관이 되겠죠. 네. 이렇게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게 시청의 공무원분들의 조직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 전보되거나 그러니까 이제 자리를 옮긴다라는 이야기죠. 보편적으로 이렇게 보면 1년, 2년 이내 거의 자리를 많이 옮겨서 업무 파악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어떤 정책이나 내용을 추진하는 어떤 중간 과정에서 옮겨가는 과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어떤 내용으로 그렇게 인사발령이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여성 친화라든지 농업인들을 위한 어떤 귀농 대책이라든지 그런 주무부서 좀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한 곳에서는 좀 그래도 뭔가 좀 그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적인 어떤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시기가 필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공무원들 어떤 인사권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실은 많습니다. 제가 보면.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 주무부서를 통해서 그 연명을 위한 표면적인 정책만을 시행하고 있다는 그 평가를 받는 이유가 바로 이런 내용도 있겠고 또 이게 또 누구의 잘못일까 하는 어떤 궁금해지는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대한민국 1호 여성 친화 도시였던 익산. 자, 오르기는 쉬워도 그 자리를 지키기는 힘들다는 거. 이번 계기로 잘 아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어릴 적 시험을 보고 겪으면서 몸으로 기억하는 일들이니까 이제는 잘들 하시겠죠. 그렇죠? 혜진 씨? 잘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예. 또 한번 속는 셈 치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좀 잘 좀 해주십시오. 속는 셈 치고 지켜보겠습니다. 예.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예.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5월이면은 비단 저희 익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굉장히 문화축제가 많이 있죠. 자, 이제 대표적인 저희 익산의 대표적인 축제를 잠깐 기사가 뜨는 걸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익산 서동축제 2019. 자, 내일입니다. 5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이죠. 금마 서동공원에서 개최한다라고 했습니다. 빛으로 물든 금마저라는 주제에 맞추어 경관을 활용한 빛으로 연출된 공간이 조성되었으며 금마 저수지에는 화려한 조명과 배, 수상유등의 수상유등입니다. 유등의 설치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축제 장소가 확장되고 저수지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위해 익산시와 익산문화관광재단의 담당 직원들은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또한 관람객 편의를 위해서 시내권 3개 노선의 셔틀버스와 금마 미륵사지 주차장 및 금마 공영버스 터미널에서 오는 순환버스 2개 노선을 운행한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제 익산뿐만이 아니고 그 전국적으로 축제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 금마 서동공원에서 진행되는 서동축제에도 가보시고 오는 그 4일이죠. 원래 이제 5월 5일이 어린이날입니다. 근데 이제 하루 앞당겨서 4일날 그 저희 중앙체육공원에서 치러지는 어린이날 행사가 있습니다. 그쪽에도 이제 아이들 손잡고 가시고 그 가족애를 흠뻑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항상 해마다 발생했던 어떤 문제점이 뭐냐면 그 서동축제 기간 동안 그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주차장 문제, 셔틀버스 운행 문제가 이번에는 많이 개선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한번 또 믿어보겠지만 혜진 씨도 내일부터 그 행사장에 또 투입이 되신다면서요? 네, 예, 예. 저도 내일부터 이제 행사장에서
그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그 행사를 좀 더 알릴 수 있는 예, 예. 그 역할을 하러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좀 내용이 변경이 된 게 좀 있다라고 하는데 축제 내용이 네. 아까 이제 보니까 금마저라는 주제에 맞춰서 금마저수지에는 화려한 조명과 배, 수상 유등이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가 이제 배를 띄운다는 이야기인데 그쵸. 제가 지금 이 유등이라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유명한 그 등구 축제 중에 하나가 진주 유등축제. 아, 네. 예, 그 난강의 유등축제가 진짜 유명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을 벤치 같은 걸 해가지고 야간에 그 빛조명이라는 게 상당히 경관 조명이라는 게 상당히 괜찮습니다. 네, 네, 네. 이제 그쪽으로 좀 활용해가지고 아이템을 만든 거는 같은데 요거 한 가지 한번 볼게요. 좀 축제하고 상관이 없지만은 그 저희가 아까 그 미륵사지 석탑 쪽에 그 미륵산이 있다고 했죠. 근데 미륵산에 올라가면 그 헬기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헬기장에서 금마저수지를 보면 우리 금마저수지가 어떤 모양으로 보이는지 아세요? 알고 있죠. 예, 뭘까? 이게요? 대한민국 한반도를 그렇죠. 그리고 있습니다. 예. 그 금마 미륵산에 올라가시면 이 금마저수지를 딱 보면은요 대한민국 지도의 형상입니다. 이것도 이제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번 오셨을 때 그 미륵산 올라가는 거 얼마 안 힘들지 않습니까? 얼마 안 힘들죠. 뭐 1시간 반 정도 뭐 1시간 반? 빡시게 올라가면 얼마 안 힘드니까 그냥 그 우리 있죠 뭐 500짜리 그 생수 하나 들고 한 1시간 반 빡세게 올라가면 예 시원한 금마저수지에 대한민국의 기상이 있는 지도가 보일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다고 야간에는 올라가시지 말고 네, 야간에 큰일 올라가시면 좀 위험하니까 어차피 오시는 김에 축제도 보시고 미륵산에 올라가시고 미륵사지도 들리시고 미륵사지 석탑도 보시고 왕궁탑도 들리시고 매주 주마다 왕궁탑 일원에서는 이제 저번 날에 그 한번 행사의 어떤 효과를 톡톡히 봐서 상설 공연이 진행이 된다고 하거든요. 예. 그때 이제 뭐 그 왕궁탑 일원에서 한번 축제를 했었는데 네. 야행이라는 축제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그 시민들이나 관람객들의 반응이 좋아가지고 시차원에서 주마다 주말에 8시였던가요? 해가지고 상설 공연을 항상 하기로 했거든요. 예. 그런 부분 거기도 한번 들리시고 아마 괜찮을 듯 싶습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단 하나 그 좋았던 이미지가 하나가 그 불편함이 뭐냐면 주차 문제입니다. 접근성의 문제인데 이 축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그 주차장 문제, 셔틀버스 운행 문제 이번에는 시민들한테 지적을 안 받게끔 우리 CS 잘 해주시겠죠?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짚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드려야 될 내용인 것 같아서 기사를 한번 스크랩 해봤습니다. 자, 조금 무거운 부분에서 그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기사입니다. 원광대학교 병원, 원광대 병원이 집단암 장점마을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 의료비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지난 19일 익산시는 원광대학병원 윤건아 병원장이 장점마을 주민들의 암 검진과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이달부터 지원한다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 원광대학병원은 장점마을 주민에게 앞으로 3년간 90만 원 상당의 암 검진을 전액 무료로 지원하고 암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받을 경우 본인 부담금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암 검진은 간, 대장, 위폐, 피부 등 9대 암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암과 피부 질환에 대한 치료비의 본인 부담금이 지원된다. 이렇게 됐는데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좀 아셔야 될 사항은 원광대학교 병원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게 금전적으로나 이런 부분을 해주면 이게 위법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하고 협력을 해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쉽게 보조금 어떤 형식이 되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원이 돼야 이게 위법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먼저 의료비 지원을 해 주시기로 한 그 원광대학 병원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예. 그 환경부와 그 전라북도, 그 익산시 등 해당 기관은 수수방관하며 뒷짐만 지고 있다가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뒤늦게 전수조사에 나서는 등 그 전형적인 그 뒷부행정으로 실은 비난 여론을 자초하고 있었죠. 이 장점마을 문제가
지역사랑의 일환으로 실천된다는 게 어쩌면 참 기분 좋은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80여 명의 주민들 중에서 30명이 암이 걸렸었습니다. 그리고 투병하시다가 어젠가 그제 또 그 전립선암으로 고생하셨던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셨답니다. 그래가지고 16명에서 한 분이 더 넣으셔가지고 17분이 사망했다는 것이 참 말이나 됩니까? 만약에 그 어르신들이 높으신 분들, 그죠? 높으신 분들의 부모님들이시라면 과연 이렇게 방치하고 있었을까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서울의 파란 지붕 밑에 계신 높으신 분들, 그분들의 부모님이시라면 이렇게 장점마을 어르신들 가만히 놔두고 있을까요?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혜진 씨. 네. 제가 예전에도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네. 그쪽에 그 최재철 그 주민대책위원장님이나, 아니면 시의원 몇몇 분들, 또 내지 이제 시민단체 분들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 가보셨나요, 혹시? 가보진 않으셨죠? 한 번도 안 예. 가봤습니다. 그때 이제 그 진상규명회에서 이제 직접 이제 땅을 파는 일이 있어가지고 조사 차원에서 갔는데요. 냄새가 말입니다. 이 폐기물 덩어리가 땅속에 있는데 제가 거기서 약 1시간 정도 있다가 나오는데 머리가 아파서 좀 나갔습니다. 새카만 폐기물 물. 그 물을 드시고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시고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어르신들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었는지 참 아무쪼록 그 제발 좀 그 파란 지붕 밑에 계시는 분들 이해득실 따지지들 마시고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큰 효도 한번 가정예단이지 않습니까? 어버이날도 있고 큰 효도 한번 한샘 치고 관심 좀 가져주셔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어르신들 마음의 멍을 좀 가시게끔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익산 한나 장점마을 꼭 기억 좀 해주세요.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마지막은 좀 제가 흥분을 했는데 그냥 뉴스브리핑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자, 혜진 씨. 네. 혜진 씨가 저희 프로그램에 뭐라고요? 아유, 아니. 저는 귀염둥이로 느껴집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저번 주에는 어디를 다녀오셨죠? 네. 저번 주에는, 익산시에서 네. 하고 있는 그 도시재생대학원. 도시재생. 네, 도시재생대학원. 대학원. 네. 아니, 그런 대학원이 익산에 있습니까? 물론 없죠. 하지만 이제 타이틀이 익산 도시재생대학원 제1기거든요, 지금. 네, 1기. 그 사회적 어떤 아카데미 쪽의 어떤 형태겠네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에서부터 꾸준히 쭉쭉쭉 하고 내려왔던 사업인데 저희 지금 익산에서도 지금 이제 좀 전문적으로 뭔가 또 투입을 해서 익산시를 더 발전시키기 위함으로 해서 제가 그 주민 전문가 과정 일기가 중요하죠, 지금. 일기 주민 전문가 과정을, 직접, 그 첫 번째 수업 때 다녀왔습니다. 예. 지금 한번 보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만나러 갑니다의 김혜진입니다. 오늘은 익산시 도시재생대학원 제1기 주민 전문가 과정을 제가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번 만나러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구에 사과 농사 지으신 분들이 강원도 다 올라가셔요. 기후가 안 맞아서. 아열대가 천천히 올라오다 보니까 기후가 안 맞잖아요. 나중에 한 10년, 20년 지나면 강원도에서도 이제 사과가 안 열릴 가능성이 높대요. 그때는 저기 약간 통일이 돼서 환경 묵도 정도 가야 사과가 열린다라고 합니다. 저희는 그대로 이 동네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계절이 바뀌고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먹는 것도 바뀌고 물고기 잡히는 것도 다르고 그렇게 알게 모르게 부지부식간에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이라고 얘기해요. 뭐 새로 나온 한마디죠. 예전에 이런 말 없었잖아요. 도시개발이지. 도시계획이고. 요새는 어딜 가나 도시재생이라는 말 되게 뉴스에서 많이. 지금은 광주역이 예전에 68년도에 69년도에 이사를 해가지고 지금 광주역에 있습니다. 광주역에 철길이 이렇게 나 있죠. 그러다가 도심에 열차가 다니면 안 된다. 잘랐어. 그래서 종착역이 돼버렸습니다. 목포도 아니고 부산도 아닌데 종점이 돼버렸죠. 이 폐선 부지를 따라서 10수년 전에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행정과 도시로 숲을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시민단체 간의 커다란 싸움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그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지역의 녹색 공간이 되었습니다. 와, 화면에 그 참여자분들의 열의가 대단한데요. 네, 저도 우선 그 참여자분들의 그 뜨거운 열이, 왜냐면은 거기 참여하신 분들이 네. 생각보다 연령대가 높으셔요. 제가 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네. 예. 근데 높은데도 불구하고 참여자분들의 열의와 그 교육열, 그 배우려고 하시는 그런 자세에 첫 번째 놀랬고요.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익산시에서 이런 지금 도시재생 사업을 가지고 뭔가 주민들과 이렇게 같이 토론하고 한다라는 그 취지가 너무 좋았거든요. 아, 예, 예. 그리고 그 수업을 예. 이렇게 진행하시는 관계자분께서 예, 예. 이 원래 저 같은 젊은 세대층은 젊은? 네, 잘 모르겠는데 도시재생이라는 말 자체가 솔직히 좀 무겁게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무겁고 어렵고 다가가기 힘든 것이라고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 너무 쉽고 간략하고 재밌게 잘 풀어주셔서 다른 부분에서 또 이해하기가 되게 쉬웠거든요. 어떻게 보면 도시 재생이라는 이야기가 쉽게 표현을 하다면 네.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 리모델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도심의 리모델링. 네. 예. 뭐 이제 의류 같은 거, 옷 같은 것도 쉽게 다시 하는 걸 리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네. 열의가 이제 전국적으로 도시 재생, 그러니까 건물이나 기타 어떤 도심이 이제 구도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이 너무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을 뭐 도로 개선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어떤 리모델링의 과정이 도시 재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저는 우선 익산도 이 빠른 시일 내에 도시 재생이 좀 잘 돼서 예. 이 많은 분들이 찾는 도시, 찾는 익산을 찾는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많은 기대감, 새로운 변화, 네네.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거라는 그런 느낌을 또 받았거든요. 앞으로 좀 익산 도시재생 사업이 크게 발전해서 다른 도시에 예. 이 모범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봤었습니다. 그렇죠. 모범되어야 될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그 길이 과연 가까울지, 가까운 곳에 있을지, 먼 길에 있을지, 그것도 또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저희는 뭐 계속 지켜만 봐야 되는 입장이라. 지키만 보면 안 되죠. 예. 그런가요? 대부분 좀 분명히 짚기도 하고 팩트를 네. 막 소리도 질러보기도 하고 네. 이건 아니다. 왜 말을 못해 이런 거 있잖아. 맞습니다. 그렇듯이 정확한 팩트에서 익산시를 위해서 특히 젊으신 분들, 네. 젊으신 분들이 맞습니다. 모여서 한 마음으로 목소리를 좀 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참신한 아이디어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혜진 씨,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혜진의 지금 만나러 갑니다. 마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보이시죠? 갑질, 갑질. 말로 풀어보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위에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오만무례하게 행동을 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하며 제멋대로 구는 짓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요즘 현실은 갑질로 인해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항공기 회항 사건으로 시작해서 폭언을 서슴지 않았던 그 딸들과 어머니까지도 그 갑질로 인해 글쎄요 콩가루 집안이라고 해야죠. 콩가루 집안이 되었던 대한항공 사건. 지난 2013년도 대리점에게 물량 밀어내기 갑질로 불매운동을 야기시켰던 남양유업, 그리고 운전기사에 대한 폭언과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종근당 몽고식품 김만식 회장, 보복 폭행으로 구속까지 되었었던 하나그룹의 회장, 그리고 최근 직원 폭행 영상으로 구속된 위디스킬 양진호 회장 등. 자, 먹고 살만한 정도의 위치가 아니라 신의 위치라 생각들을 했을까요? 그렇게들 힘없는 사람들에게 행했던 언행들이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걸 몰랐을까요? 이 몇몇 기업인들로 인해서 소신껏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지내고 있는 다른 분들의 이미지마저 갉아먹는 존벌레가 되는 걸 과연 그 사람들은 몰랐을까요? 얼마 전 4년이 넘게 일한 한 횟집의 퇴직금을 무려 1,000원짜리 수천 장으로 받아서 직접 센 것도 모자라서 퇴직금 달라는 사람은 못 쓴다는 상인들의 집단 압박에 새로 구한 일자리까지 그만두게 된 충남 보령 대천항 수산시장의 근로자 65살입니다. 그분이 육체노동자겠죠. 손정희 씨 사건은 이 갑질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도 결국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 불매운동으로 번지자 결국 위기를 느낀 대천항 수산시장 상인회가 공식으로 사과하는 해프닝으로 끝나기는 했지만 눈 감고 아웅하는 식의 사과가 과연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그 진정성이 비춰질지 의문이 들 정도에 있습니다. 그로 인해 대천이라는 한 지자체와 모두 축제로 전국적인 축제의 명소였던 그 이미지가 얼마나 회복될지 지켜봐야 알겠지만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들이 아니란 걸 갑질하는 자들은 똑똑히 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나라 직장인 치고 갑질 안 당하는 사람이 있느냐? 어느 신문사가 작년에 직장인 86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 응답자 중 10명 중 8명이 상사로부터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다라고 답을 했었고, 당한 사람들 대부분이 대항을 하면 더 큰 불이익이 있을까봐 그냥 참았다라는 마음 아픈 결과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참는 게 미덕은 아니거든요. 참 슬픈 우리 사회의 자화상입니다. 참 서글픈 우리 가족들의 사회생활의 단면입니다. 자, 제발 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저녁입니다. 이상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혜진 씨, 네. 실록의 계절 5월이라고 제가 아까 처음 도입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네. 자,
5월에 각종 행사나 기념일들이 참 많습니다. 많죠. 예, 뭐 축제도 마찬가지겠고. 우리 혜진 씨는 5월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저는 우선 5월에 축제장을 많이 다녀야죠. 저도. 이제 저희 이제 보통 5월달이 제일 축제의 달이라 바쁘기도 하고 예, 예. 행사의 달이니까 예. 한참 움직여서 열심히 돈을 벌 생각입니다. 이런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며칠 후면 이제 어린이날인데 이렇게 철없을 때 이렇게 불렀던 노래가 생각납니다. 5월은 부르구나 우리들은 자라한다. 한참 철없던 시절에 마냥 좋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3일 뒤면 또 어버이날이고. 네, 맞습니다. 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에 신경을 쓰라는 게 아니고 가정을 좀 챙기라는 어떤 의미일 것도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5월 한 달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네, 예. 건강을 잃으면 무엇이 다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한 주도 기쁜 소식보다는 또 조금은 또 무거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이런저런 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도 있고요. 어쩌고 또 마음을 애틋하게 하는 일들도 있고 또 웃을 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세상인가 봅니다. 네, 저희들도 시청자분들의 생각과 같은 마음, 같은 시선으로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자, 다음 주 목요일 날 시청자 여러분을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